난리야 말갈량이 삐삐 푸른 바다에서 고래와 파도를 걷다 우우우우 눈 덮인 산에서 한바람과 친구가 되네 워워 공부도 좋지만 따분하면 싫어 정말 싫어 편한 집도 좋지만 여행이 더 좋아 모험 타자 떠나면 세상이 우리 집 가자 친구들과 함께 미지의 세계로 가자. 삐삐롱 스타킹 우리 어릴 때 정말 좋아했던 그 말괄량이 소녀 맞죠? 근데 그냥 동화 속 주인공 딱 거기까지만 알고 계셨나요? 오늘 이 시간에는요. 그 뒤에 숨겨진 아주 놀라운 이야기 그리고 거의 혁명에 가까운 철학까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 소녀 대체 어떤 아이일까요? 일단 힘은 초인적으로 세고요. 뒤죽박죽 별장이라는 곳에서 혼자 살죠. 절친은 원숭이랑 말이고 여행 가방에는 금화가 가득 들어있어요. 심지어 엄마는 천사, 아빠는 식인 중의 왕이라고 말하는 이 짝짝이 양말 신은 소녀. 네, 바로 우리가 아는 그 삐삐의 모습입니다. 저는 이 대사 하나가 삐삐의 모든 걸 말해준다고 생각해요. 소풍의 묘미는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지는 것. 어때요? 모든 게 예측 불가능하고 좀 혼란스럽기까지 한데 그걸 전부 즐거움으로 바꿔버리는 힘. 이게 바로 삐삐의 핵심 정신인 거죠. 자, 오늘 우리가 삐삐와 함께 떠나볼 여정입니다. 먼저 세상에서 가장 힘센 소녀를 만나보고요. 그 다음엔 이 캐릭터가 어떻게 우연히 탄생했는지, 그 안에 숨겨진 혁명적인 철학은 뭔지, 그리고 스웨단을 넘어 전 세계로 어떻게 퍼져나갔는지, 마지막으로 삐삐가 남긴 아주 의외의 유산까지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장부터 시작해 볼까요? 세상에서 가장 힘센 소녀. 그녀의 공식적인 정체성부터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죠. 삐삐의 본명 한번 보시겠어요? 삐삐루타 빅토리아 리투알리아. 와, 한 번에 다 읽기도 힘드네요. 정말 길죠? 근데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이 이름 작가의 7살짜리 딸이 그냥 즉흥적으로 지어낸 거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엉뚱하고 긴 이름 자체가 벌써부터 나는 규칙 같은 거 신경 안 써 하는 삐삐의 자유로운 영혼을 그대로 보여주는 셈이죠. 자, 그럼 삐삐는 대체 어떻게 태어났을까요? 이제부터는 그 아주 개인적이고 비밀스러운 탄생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모든 건요, 1941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시작은 정말 소박했어요. 아픈 딸을 위한 아주 사적인 잠자리 이야기였죠. 딸 카린이 그냥 삐삐 롱스타킹이라는 이름을 툭 던졌고 엄마 린드그레는 그 자리에서 즉흥적으로 이야기를 지어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몇 년 뒤에 작가 본인이 발목을 다쳐서 꼼짝 못하게 됐을 때 그때서야 이 이야기들을 글로 옮겨서 딸의 10번째 생일 선물로 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1945년에 책으로 나왔는데 나오자마자 그야말로 대성공을 거두게 되죠. 그런데 말이죠. 놀랍게도 이 사랑스러운 이야기가 처음부터 환영받았던 건 아니에요. 믿어지세요? 첫 원고는 대형 출판사에서 거절당했습니다. 이유가 뭐였냐면 내용이 너무 급진적이고 주인공의 품행이 단정치 못하다는 거였죠. 듣자 하니 처음 원고 속 삐삐는 지금보다 훨씬 더 거칠었고 어른들은 더 못되게 그려졌다고 하더라고요. 자, 바로 이 지점이 핵심입니다. 삐삐가 왜 그냥 재미있는 동화가 아니라 하나의 철학적 선언이라고까지 불리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이 표를 한번 보시면 삐삐의 등장이 당시에 얼마나 큰 충격이었는지 바로 느낌이 오실 거예요. 왼쪽이 1940년대 사회가 아이들에게 기대했던 착한 아이의 모습이라면 오른쪽의 삐삐는 그 모든 걸 그냥 정면으로 박살내버립니다. 순종하라고요? 왜요? 라고 질문하죠. 조용히 있으라고요? 더 큰 소리로 자기 주장을 해요.
규칙을 따르는 게 아니라 자기만의 규칙을 만들어버립니다. 한마디로 통제 불가능한 자유 그 자체였던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 문장. 이게 바로 작가 아스트리드 린드그렌의 핵심 철학이고 삐삐라는 이야기 전체를 떠받치는 기둥입니다. 아이들에게 사랑을, 더 많은 사랑을, 그리고 더더욱 많은 사랑을 주세요. 그러면 분별력은 저절로 생겨날 겁니다. 훈육이나 통제가 먼저가 아니라는 거죠. 무한한 사랑과 믿음을 주면 아이는 스스로 올바르게 성장한다는 믿음. 삐삐의 모든 기상천외한 행동들은 바로 이 믿음 위에서 가능한 거였어요. 물론 책이 처음 나왔을 땐 삐삐가 아이들에게 나쁜 영향을 줄 거다 이런 비판도 엄청 많았어요. 하지만 린드그렌은 이런 비판을 그냥 일축해버립니다. 아이들은 이미 거짓말이나 나쁜 짓은 하면 안 된다는 걸 다 알아요 라고 말하면서 아이들이 가진 내면의 도덕성을 끝까지 믿어줬죠. 자, 이제 이야기는 다시 스웨덴 밖으로 넓어집니다. 삐삐가 어떻게 국경을 넘어 전 세계적인 문화 아이콘이 될 수 있었는지 그 과정을 한번 따라가 보시죠. 6,500만, 그리고 전 세계 77개 언어. 여러분, 이 숫자가 그냥 단순한 책 판매량으로 보이시나요? 절대 아니죠. 스웨덴의 한 작은 마을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세대와 국경을 뛰어넘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는지 보여주는 정말 강력한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삐삐를 다룬 영화나 애니메이션은 정말 많았지만 전 세계 사람들 머릿속에 삐삐 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를 만든 건 뭐니 해도 1969년에 나온 스웨덴 TV 시리즈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원작자인 린드그렌이 제작에 직접 참여했거든요. 그래서 원작의 정신을 가장 완벽하게 살려냈다는 평가를 받고 지금까지도 이게 진짜 삐삐다 라고 기억되는 거죠. 이건 진짜 재미있는 부분인데요. 한국에서는 방송사마다 주제가를 통해서 자기들만의 삐삐를 만들어냈어요. 한번 보세요. KBS는 그 예측 불가능한 에너지를 강조했고요. 들쑥날쑥 이러면서요. 대교는 강인한 내면, EBS는 모험 정신, 그리고 MBC는 힘과 동시에 친절함을 노래했죠. 어때요? 캐릭터는 하나인데 이렇게나 다채로운 모습으로 해석되고 사랑받을 수 있다는 거. 이게 바로 삐삐가 가진 힘 아닐까요? 자, 드디어 마지막 장입니다. 삐삐가 대중문화에 남긴 정말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흔적들을 한번 추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1971년에 애니메이션의 거장 미야자키 하야오가 삐삐를 만들고 싶어 했다는 사실 아셨나요? 직접 스웨덴까지 찾아가서 판권을 달라고 요청했대요. 그런데 원작자 린드그렌이 캐릭터 디자인이 마음에 안 든다면서 단칼이 거절해버립니다. 프로젝트는 그대로 무산됐죠. 근데 진짜 아이러니한 건 수십 년이 흘러서 미야자키가 세계적인 거장이 된 후에 이번엔 원작자의 후손들이 그에게 다시 만들어달라고 제안했다는 거예요. 그의 대답은 너무 늦습니다. 였습니다. 하지만 그 실패가 그냥 사라져버린 건 아니었어요. 삐삐를 만들려던 그 아이디어와 열정은 고스란히 팬더와 친구들의 모험이라는 작품으로 이어졌고요. 결국에는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이웃집 토토로의 원형이 됩니다. 그러니까 삐삐의 DNA가 지브리의 걸작 안에 살아 숨쉬고 있었던 거죠.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그리고 여기 아마 오늘 이야기 중에 가장 예상치 못한 연결고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만약 삐삐가 21세기의 어른이 됐다면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밀레니엄 시리즈의 작가 스티그 라르소는요, 그 답이 바로 천재 해커 리스베트 살란데르라고 말했어요. 사회의 모든 권위에 맞서 싸우는 그녀의 그 치열하고 반항적인 영혼, 그게 바로 어른이 된 삐삐의 모습이라는 거죠. 삐삐는 자기가 살던 시대의 모든 규칙에 온몸으로 도전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한번 생각해보죠. 만약 삐삐가 바로 오늘 21세기를 살고 있다면 어떨까요? 그녀는 우리 사회의 어떤 당연한 규칙들의 왜? 라고 질문을 던지고 또 어떤 보이지 않는 벽들을 유쾌하게 부수고 있을까요? 그 답은 아마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있을 겁니다.